안녕하세요. 어, 네, 근대의 사회적 상상 찰스 테일러 책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두 번에 걸쳐서 책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욕심이었나 봐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스스로 너무 재미있고 또 그 내용이 너무 푹 빠져서 그런지 막 이걸 두 번 만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사실 세 번 만에 하는 것도 되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좀 짚어가면서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좀 말도 빨라지고 또 내용도 좀 스킵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책을 이렇게 뭐 독해력이 좀 많이 지금 딸리는 건지 계속 읽어도 좀 선명하게 개념 파악이 안 되는 건 여러 번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뭐 강의 들으시면서 또 책도 꼼꼼히 읽고 또 발제문도 보시면서 강의 들으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10장부터 14장까지인데 14장은 내용이 너무 짧아서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10장부터 13장까지 그러니까 4장에 걸쳐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뭐 할 것이 많지만 또 내용 정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오늘은 이제 10장 직접 접속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시작할 텐데 일단 찰스 테일러가 이 책이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라고 해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특징들. 사실 이거는 사회학하고도 연결되고 뭐 철학, 뭐 정치학, 신학 다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통섭적인 그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느 영역에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에서 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의지를 갖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근대성은 세속화가 진전되는 시기고 거기서 공적 영역에서 신이라든가 종교는 이제 추방되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느냐가 찰스 테일러의 문제의식이고 확실하게 옛날에 신화적인 방식이라든가 뭐 주술적인 방식으로 개인이나 공공 영역에서 신이 종교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게 삭제된 게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초월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제가 항상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그거는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과 공통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감각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근대성 자체 내에서 작동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하버마스는 절대 캐치하지 못한 찰스 테일러니까 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어떻게 신의 뜻이라든가 섭리라는 것이 근대의 사회적 질서 속에 내재화되어서 사람들이 신에 대한 것들을 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속화된 방식으로 공동의 의지를 만들어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찰스 테일러의 문제의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건 지난번 제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자연 법칙이라든가 인과관계 혹은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패턴들을 이해하면서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사회를 인식하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초월적 토대,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이라든가 외부적인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또 인간들의 행위를 그 모티베이션하는 아주 근원적인 어떤 초월적인 게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근대에 이르러서는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의 사회적 형식은 오직 세속적인 시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한 세속적 시간 안에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혁명이 가져온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시간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창발이라고 하죠. 새로운 것이 출현할 때, 이노베이션 될 때 어떻게 이제 그것들이 출현하는가를 볼 때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는데 이 아주 재밌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그 행위 공동성, 행위의 토대를 만들어내냐?
스스로가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킬 때 그때 이 사람들은 그 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형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것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인식한대요. 재밌죠? 그래서 이 처음에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 그 식민지 거주민자들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혁명을 꿈꿨던 남북 전쟁을 통해 혁명을 꿈꿨던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 의원들하고 함께 손을 잡아서 새로운 혁명을 만들고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그 과정 자체를 보면서 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었나 봐요. 근데 투쟁도 하고 혁명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자신들이 이어오던 전통을 이어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이제 피플이라고 하죠. 시민들이 그러니까 인민들이 정치적 헌정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프로세스, 혁명의 과정, 법제화의 과정에 먼저 인민들이 자기네들 주도적으로 자유를 갖고 제정하는 과정. 거기를 통해서 독립을 이루고 법을 만드는 과정. 이것이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인민은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스스로에게 헌정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법을 따라가거나 주어진 법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법을 우리가 만들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부여하는 것. 이건 누가 부여하는 게 자유죠. 자유로운 주체가 법에 귀속되도록 스스로 귀속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인민의 출현이고 여기서 정당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질서의 외부에서 활동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 질서의 외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근대 이전에는 신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외부에서 신이 간섭을 하거나 신이 어떤 초월적인 토대를 형성하거나 부여하는 방식인데 정치 외부에서 인민이 존재하고 소위 이제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이제 결정권자 그리고 주권자라고 하기 때문에 왕과 귀족들 정치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외부에 인민이 존재하고 인민이 이 정치를 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되니까 이 인민이 초월적인 역할, 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개념도 이제 뒤늦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치 조직에 속박되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한 헌정을 세울 권리, 이게 이제 인민의 출현이고 이게 근대성의 새로운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인민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만든 헌법에 또 스스로 자유롭게 귀속되는 이 방식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자존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자기네들 자유인 거예요. 이것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동안에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철폐하고 자기네들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급진적으로 수평성을 함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왕이라든가 혹은 다른 거에 매개 없이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전체 세계에 직접 맞닿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됩니다. 이제 인쇄 자본주의가 결합되면서 가능해진 거고 이제 정부가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제 존재 하이러키가 있었잖아요. 뭐 국왕이라든가 뭐 귀족 이런 게 있었는데 더 이상 그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각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나도 역시 공개가 이제 사실 이제 그 하버마스도 이제 오픈하고 어세서빌리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되고 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이제 공론적인 핵심인데 옛날에는 그 왕정에서 지들끼리 이제 숙덕숙덕 정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비밀 정치였고 그게 이제 그냥 교실을 통해서 혹은 뭐 지령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냥 바로 그냥 전달되는 방식인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두가 다 수평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인격화된 그 존재의 위계적 질서가 비인격적인 평등주의적 질서.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누가 평등하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개된 접속의 수직적 세계에서 수평적인 직접 접속 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평등성과 개인주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매개성의 형식들이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체라든가 공동의지에 다가가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혹은 정치자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지게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보에 접속 가능함으로써 모든 어떤 정치에 직접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민은 스스로 전국적인 토론, 이게 이제 공론장인 거죠.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상상하는 게 사실 이게 상상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어떤 그 공론장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경제적 행위자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다른 이와 계약 관계에 참여하는 시장 경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시장이라고 하는 경제 영역에서 교환 관계를 맺을 때는 룰이 있어, 법칙이 있어. 이 정도는 해야 되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 공동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경제를 신뢰하고 내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굉장한 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시민권 국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론장, 시장 경제, 그리고 국가가 운영할 때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자유에 대한 혹은 인권에 대한 그 의지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상상된 직접 접속의 양식들은 근대적 평등과 개인주의, 당연하죠. 이제 근대적인 수평적인 평등과 또 개인주의, 내가 직접 만난다, 접속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계적인 소속의 이질성을 없앴고 사람들을 균질적으로 만들어서 평등을 실현하게 됐죠. 이게 사실 이제 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경제, 시장 경제와 교환 정의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은 여러 매체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에 있게 되고 개인으로서 자의식이 커졌죠. 네, 그래서 개인은 스스로를 더 광범위하고 비인격적인 실체에 속하는 것을 상상한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내가 연결되어 있고 얼굴을 보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론장이라는 것은 이제 얼굴이 없는 거예요. 인격체, 비인격체, 법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 그리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작동하는 규범, 양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인격적인 실체에 자신도 속하고 거기서 이제 귀속되는 것으로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가족 네트워크라든가 혹은 관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런 관계성이 아니니까 한 동네에 얼굴을 마주보면서 물건을 직접 사고 파는 그런 관계성, 지역적, 로컬티가 강한 그 정체성인데 이제 범주적 정체성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모두가 다 공론을 통해서 혹은 뭐 인쇄물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똑같은 어떤 걸 보는 혹은 뭐 다양한 잡지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잡지를 구독하면은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로 엮이잖아요. 이게 범주적 정체성이에요. 카테고리칼 되는 거예요. 어떤 취향이나 기호라든가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의 사회들은요. 전근대 사회보다 훨씬 더 동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우리가 혈연이라든가 혹은 어떤 계약관계로 맺어 있는 직접적인 관계성보다 그 관계적 정체성보다 어쩌면 훨씬 더 이런 범주적 정체성, 그러니까 공론장이 생기고 인쇄물이 생기면서 새로운 이제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 정체성은 어찌면은 훨씬 더 동질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호회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하고 함께 만나서 번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함께 취향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동질성이 되기도 합니다. 11장에는 행위 주체성과 객관화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을 이어져 가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행위 주체성의 토대를 외부나 초월적인 것으로 가져왔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공통된 의지라든가 혹은 어떤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객관화하는 것. 그거 이제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회과학의 또 토대가 되고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평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은 새로운 종류의 집단적 행위 주체성을 이끈데 사회를 객관화된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 이게 뭐 쭉 이어지는 겁니다. 질서에 대한 개념들, 자연에 대한 법칙들과 인간과 행동과 양식에 대한 어떤 일련의 그 반복성, 혹은 이제 파악 가능한 것들, 예측 가능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세속적 시계의 수평적 세계는 사회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상상한다. 첫째, 집단적 행위 주체성에 자유롭고 수평적인 새 양식을 상상할 수 있다. 네, 했던 이야기죠. 그러한 행위 주체성에 들어가고 그것을 창조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이 했던 영역을 이제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사회를 구성하고 만들고 변혁하고 혁명하고 없애고 다시 출현시켜서 만드는 것. 이건 이제 책에서 창건 신화라고 하는데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국가를 창건하거나 혹은 개념을 하나 만들거나 민족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거나 그러니까 상상된 공동체라고 하는 베나드 앤딕슨의 책 그런 내용이잖아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어떤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시점에 공동된 의지가 집결되는 게 이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행위 주체성, 사람들의 공동 행위 주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건 창조거든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 행위를 옛날에는 하나님이 뭐 종류대로 각 그걸 자연 동식물들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고 역사의 어떤 주체로서 사람들을 카테고리컬 만들어내고 이건 이제 창건 행위예요. 국가 창조 신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신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한국의 근대성의 건국 신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단군 할아버지면 그런 창조 신화도 역시 물론 창건 신화인데 새로운 어떤 전쟁이라든가 변화를 겪고 나서 혁명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여기서 새로운 어떤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어떤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 이것을 창건 신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고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근대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찰스 테일러는 이 근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다 이제 단군 신화라든가 미국의 건국 신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신화적인 양식이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그 서사 양식 근대도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들의 신화 그리고 우리가 민족을 만들어낼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건 이제 12장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나고요. 사회를 규범과 무관한 과정의 체계로서 여러 면에서 그 과정을 유사한 체계로 객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정치적인 것이 정치 외적인 것.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것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the political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the social이라고 하는 것. the political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중세로부터 근대 이 두 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the political이라고 하는 주권자가 명령을 내려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행위, 그 주권자가 선포하는 행위, 그 주권자가 법을 만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칼 슈미트가 만든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하고 나온 게 근대적 공론장이고 인민주권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전통적으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반대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인민주권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통해서 정치적인 것을 그 외부에서 정치 외부에서 이걸 압력을 주거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생기잖아요. 이게 더 소셜이에요. 사회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 외부에서 사실 굉장히 초월적인 건데 이 여기서 이제 근대성에서 굉장히 내적인 방식으로 이 초월성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라고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적인 것, 그러니까 나름의 통일성과 목적을 간 다른 생활 양식들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그동안 이제 국왕이라든가 왕이 갖고 있던 권력, 파워가 제한되는 방식. 근데 뭘로 제한해요? 인민들이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경제적인 것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영역이 근대적인 그 공론적인 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고 개인주의 갈등이 또 얘기했잖아요. 그 때문에 이 더 소셜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것 혹은 공론장이라는 것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찰스테일의 말이고 정치 외적인 형식들에서 사회를 개념화하도록 해주는 것, 그걸 더 소셜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등장이 된 배경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대에서 그래서 공론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저와 대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게 이 인민들이 다시 정치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의회를 만들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것, 근대적인 정치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의 사회적 상상에서 필수적인 범주
능동적인 것, 객관적인 것. the active라고 하는 것과 the objective라는 것. 그러니까 뒤에 거 객관적인 것부터 설명을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과학의 추론이라든가 현상을 객관화하는 방식, 질서와 객관을 거고요. 능동적이라는 것은 인민들이 스스로 창건하는 행위, 그리고 그걸 혁명을 일으키는 행위. 그래서 능동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인 거는 중세에서 그렇죠? 질서를 수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거기서 이제 수동적으로 교시를 받는 그 인민들이 이제 수동적인 거죠.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또 재밌는 게 이제 근대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문화적인 건데 근대인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이중성, 양가성을 설명하는 것 중에 패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데 고독과 커뮤니케이션 사이를 배회하는 근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당시에 중요한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패션은 내가 멋있는 옷을 입은 건 자기를 전시하는 거잖아요. 셀프 디스플레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거는 타인의 의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추얼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근대인의 어떤 존재 양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타인이 우리의 행위의 목격자이자 우리 행위가 지니는 의미의 공동 결정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의미가 내가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저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같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코디터미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결정자의 의미.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인들에게는 자아라는 것이 정체성이 만들어지만 동시에 연대해서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원을 산책할 때 우리가 혼자 산책하잖아요. 근데 공원을 왜 굳이 산책해요? 공원을 산책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축제에 참여해요. 축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막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막 껴안고 뭐 춤추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대중 속에 고독한 개인으로 참여하는데 그 축제라고 하는 형식에 내가 그냥 개인으로 참석하는 거야. 근데 축제라는 형식이 있을 때 그 의미를 부여받는 거죠. 축구 경기장에 참여해서 각자 독자적으로 행동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전시가 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쵸? 날 봐, 나 좀 봐라고 전시하는 거고, 동시에 타인들이 그에 반응할 것이며, 모든 사람의 행위를 물들이게 될 공동의 분위기나 기쁨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고독자이자 커뮤니케이터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근대인의 생활 방식이고, 이게 참 재미있게도 이 에토스를 만들어내는 게 근대인들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어떤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 다시 얘기하면 민족성을 만들어낼 때 이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인민들이 정치적인 변화라든가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상상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하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 개인주의,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 개인주의라는 건 결국 수많은 도시의 모나드들, 원자들이죠. 근데 이게 유아 독존이면서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간의 경계를 배회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다 개인주의적으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근대의 사회상이나 정치상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교묘하게 중첩되면서 이 문화와 예술 같은 게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의 산책자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많다고 하고 자세하게 언급은 하진 않았는데 이런 문화들 뭐 댄디하다 우리가 뭐 댄디하게 옷을 입다 댄디한 남성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문화적인 코드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그림도 얘기해요. 뭐 전 잘 모르는데 에두아르 마네 이런 그림 보면 산책자 그림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한 개인주의면서 동시에 타인을 의식하면서 함께 우리가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에밀 드리키엠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거는 이제 종교사학에서 많이 이제 언급하는 건데 또 이걸 현대적인 버전으로도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집단적인 열광의 시간, 그러니까 그 세속화 이후에 근대화 이후에 더 이상 초월적인 매개가 우리 사회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런 개인주의자들, 개인들과 원자들과 근대적인 세속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광기나 열광적인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거기에서 어떤 신성한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그리고 그 신성한 것과 접촉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사학에 스포츠사학에서 많이 언급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 책에 재미있는 언급들이 많이 있는데 축구 경기에서 후반전에 결정적인 골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일어날 때 관계 시간이죠. 록 페스티벌에서 환호하는 군중. 동시에 이건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나치의 대규모 뉴른베르크 집회. 연설가가 엄청난 그 사람들의 막 마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단적인 광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단적인 그 국가성이 만들어지는 전시 상황, 그러니까 전시한다 그런 상황이죠. 마스 게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악과 함께. 그 이제 현대적으로 뭐 다이애나 영국 왕 그 여왕의 그 장례식을 지켜본 시청자들의 강력한 감정들. 우리가 뭔가 엄청난 그 국가적인 상징을 상실했다는 그 슬픔, 퍼블릭 그리프 같은 거죠. 공적 그 슬픔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근대적 상상은 복잡한 상호작용과 잠재적인 상호 이행 속에서 온갖 형식을 포함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듀르킹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한, 그러니까 세속 사회에서의 어떤 신성한 접촉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중요한 모멘텀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최근에는 이제 종교사에 인용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12장 서사 양식, 12장, 13장, 특히 13장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12장 되게 중요한데요. 그 예전 같으면은 그 어떤 그 이야기, 내러티브, 서사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뭐든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에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인간이란 게. 서사적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내러티브 아이덴티티잖아요. 이제 이런 게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어떤 장소 혹은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할 때 내러티브가 반드시 달라붙는데, 근대는 어떠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인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를 세웠어.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구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어 라고 할 때 그 서사가 필요한 거고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민족이 새롭게 출현한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그 식민주의 전에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데, 식민주의 이후에 민족 개념이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새로운 집단적 주체는 자기 이야기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창건의 이야기나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찬사에서 뭐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어떤 다양한 뭐 이야기들, 그 링컨에 대한 영웅시,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는 이런 민족이야, 이런 국가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때 거기에 이제 부여되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과 다르게 그 건국신화와 다르게 그 근대성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시대의 이야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재밌는데, 오류와 미신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능력, 이성의 성장,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제, 그러니까 관습적이고 전통적이고 마법화되고 주술적인 세계에서 깨어난 시민으로서, 인민으로서, 근대인으로서 탈바꿈하게 될 때 우리가 오류와 미신에 이겨내고 자유라고 하는,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는 고유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투쟁하고 노력해서 뭔가 이뤄냈어. 그러면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의 공통 정신이 되는 거야. 멘탈리티가, 스피릿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신화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적인 것, 우리가 미국의 정신이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철저한 자유잖아요. 프리덤이잖아요. 근데 그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 미국적인 것, 그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했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그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 서사, 그것이 건국신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인간의 능력, 우리는 합리적인 인간이다, 우리는 그 법을 존중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런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성장은 올바른 도덕 질서, 상호 이익의 관계를 중시, 뭐 우리가 매너라고 하고요, 호혜성이라고 하고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다 맞물려 가면서 우리 미국은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자유를 최우선, 이런 모든 그 가치들이 맞물려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양식은 진보의 이야기고 혁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민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독특한 어떤 계층이라든가 인종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제 민족주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민족주의는 단일한 선민을 위한 어떤 기초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했고요. 국가를 이루는 인민이 공동의 언어, 문화, 종교를 어울려 하나 된다고 하는 생각. 하지만 이 공동의 과거는 대부분 순수한 발명이라는 점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버너트 앤더슨이라는 상상된 공동체, 민족이라는 것은 결국 상상된 발명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백여민족, 뭐 한민족 이런 거 진짜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도 뭐 일제 침략을 당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서사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민족성이라는 것이 서사성의 세 가지 양식, 진보, 혁명,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근대적 서사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종교적 이해로부터 나온 종말론적, 메시아적 양식과 결합돼서 이게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뭐겠어요? 그 질서는 폭력적인 저항의 직면에서, 그러니까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의 저항에서 그리고 이제 전쟁이 더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희생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격렬할수록 궁극적 승리에 가까워지는 발상. 이거 굉장히 종말론적인 발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혁명에 대한 투쟁,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교적 서사, 구원의 내러티브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서사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근대 도덕 질서가 동일시되면서 어떤 방식이 나오냐. 그래서 현재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명이라는 것과 근대 도덕 질서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이 질서의 기본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건드리거나 다른 도덕 질서를 들이밀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뭐냐면 이 질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근대 도덕 질서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질서에 참여하고 그것을 지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우수성과 선량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9.11 테러가 그걸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왜냐면은 그 9.11 테러가 그들의 안보라든가 어떤 그 삶의 그 질서만, 그러니까 그 안보라고 하는 거, 그 외부의 침입부터 그 안정성만 위협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외부의 어떤 공격을 우리의 도덕 질서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고결함, 선함에 대한 감각도 위협받고 있다. 이거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이러한 의문시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궁극적으로 행동 능력까지 위협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문명과 도덕 질서를 결합시켜 버리면 이 도덕 질서를 위협하는 문명은 다른 문명이 되고 그때 이제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 질서가 위협받을 때 내부의 적에게 희생양의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위협 희생양,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제 내부에서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위협을 내부적으로 이제 다시 결속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우리의 고결성을 위한 측량으로 이용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런 다양한 방식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상상과 문명적 우월감이 결합하고, 그리고 희생자를 처단하고 희생양을, 그리고 서구의 사회적 상상의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와 서사성이 갖고 있는 폭력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새롭고 건설적이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때로는 허구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상상력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서 사람들하고는 진짜 말 진보 혁명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를 억압하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뭐 그게 뭐 나치의 민족성에서 나오기도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세속성의 의미입니다. 네, 이거는 그 찰스 테일러가 그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라든가 자아 원천들 맨 마지막 챕터로 남겨두고, 또 이것이 이제 세큘러 에이저까지 연결되는 방식인데, 그거예요. 이제 그 근대의 세속화를 한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신을 추방하는 방식으로만 해석하는 인류적 해석 방식을 비판하고, 그 다원적 근대성,
그리고 세속화의 다양한 해석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일반 약간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공공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세속화 논의에 익숙한 분들은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쭉 읽어볼게요. 세속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론장으로부터 종교를 몰아냈습니다. 그렇죠? 신의 추방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벽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찰스터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위 초월적 토대를 상실했다는 의미에서는 옳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했지만 개인의 신앙이라든가 공적 영역에서 주술적인 신앙 혹은 그 초월적인 맥락을 제거했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게 신이 공적 공간에서 완전히 부지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미국 혁명을 통해서 독립혁명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건국 신화를 만들 때, 근대적인 건국 신화 만들 때, 헌법 정신을 만들 때 동시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게 지민주의, 시빌 릴리전도 같이 작동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위한 투쟁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근대적 방식의 어떤 질서 체계, 자유라고 하는 그 가장 고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은 인격적인 신도 아니고 행위의 어떤 토대가 되는 신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제 내재화된 신인 거죠. 그래서 미국 인민들은 스스로를 신 아래 하나의 인민, one people under God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의 신은 그 텅 빈 기호예요. empty sign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뭐 야훼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알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무슨 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가 들어가도 돼요. 이거는 이제 로버트 벨라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연설을 하거나 그 선서할 때 그 취임 연설은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의 가호가 우리에게 있기를, 혹은 우리는 신 아래 모인 하나의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민 종교인데 이 시민 종교에서의 그 신은 텅 빈 기호다. 그러니까 이거는 펑셔널하게 기능하는 겁니다. 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인민들은 시민 종교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은 상호 이익의 질서는 본래 신이 창조한 것이고 이 시련은 신이 정해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야 토대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의 현존에 대한 대안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무시되어 왔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찰스 테일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쫓겨난 텅 빈 세상에는 다른 요소들 우리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일상생활을 경건하게 살아가기. 신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일상생활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 이거 다 이제 종교적인 거죠. 영적인 거고 기계론적인 과학, 과학주의를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또 규율 잡힌 어떤 재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신이 사라진 자리에 규율로서 작동하는 것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귀한 시대, 옛날 같은 방식 고귀한 성스러운 시간성을 추방하고요. 카니발적, 우리가 뭐 이제 뭐 엑스타시를 통해서 우리가 뭐 연대하고 하는데 막 엄청난 그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억압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세속적인 시간을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연결하는 어떤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 혹은 저 너머에 세계된 의존으로 구조화된 사회의 종말, 뭐 이런 건 뭐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개인적 신앙의 종말은 아니다. 이는 반드시 공적 생활에서 종교의 종말도 아니다. 이걸 이제 찰스가 좀 강조를 해요. 초기 국면에서는 신 또는 어떤 종류의 고귀한 실제가 존재적 필연이었어요. 반드시 있어야만 내가 정당성을 확보해, justify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고귀한 시대에 기초하지 않으면서 권위를 갖는 장소 초월적 행위 주체성을 상상할 수 없었죠. 공적 공간의 세속성은 종교에 대한 존재론적 동서로부터 자유로워진 정치를 의미하게 된 거죠. 뭐 이건 뭐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세속성은 공적 삶에서 종교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었다. 이게 이제 찰스 테일러의 어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요. 세속적 시간 속에서 공동행위를 토대로 하는 정권은 어떤 의미에서 공동의지를 기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공동의지는 심지어 파시스트 정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독일 나치당의 민족성이라든가 국가주의 같은 것도 되기도 하고요. 민주주의는 인민 주권을 기초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가 무엇인지에 관한 어떤 공통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지만 국가성이, 우리 국가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애국심,
발현되는 건데 그게 어떤 거냐라는 거죠. 이 같은 인식이 지속적인 수기가 일어날 수 있는 틀을 제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의견 교환을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공동의 합의를 만들거나 혹은 토론을 할 때 거기서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전제 조건. 적어도 나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유를 갖고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적어도 우리가 함께 비록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온 의견은 나는 나는 그 따를 수 있어. 그리고 난 그 인정해 줄 수 있어. 요 감각.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세속화된 시대에서 사람들은 뭘 믿고 있냐.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독자와 커뮤니케이터 사이의 그 관계라고 했는데 철저히 개인주의의 개인의 자유를 믿고 있는데 동시에 공동의식, 공동의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게임의 룰이라고 해요. 게임의 룰을 함께 우리가 지키고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는 충분히 그 결과를 수용할 의지가 있어. 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게 새로운 종교성이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인민주권, 모든 사람이 다 주권을 갖고 있고 이 주권을 함께 공유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토대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 토론의 결정이 인민의지의 표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의 결정은 인민의지가 발현된 거야. 그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인정할 수는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견을 거스르는 결정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이 결정을 내린 인민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거죠. 그렇죠? 나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어떤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이 거기서 어느 방식으로든 기각되건 혹은 승인되건 상관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도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민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껴 하는 거죠. 이 유대감이 사실은 오늘날 공적 삶에서 종교를 위한 새로운 공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인민을 결속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 차스템 얘기가 강력한 공통의 목적 가치다. 정치적 정치성이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중요한 쟁점에서 자신들의 의지가 무시되는 민주 정권 아래에서 인민은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이런 상상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 최종 결정이나 나의 의견이나 의지에 반대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이 나의 의견이나 의지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이들처럼 자유롭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 주체성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덕분에 나는 이 공동체나 이 상상된 공동체를 거기에 이제 내가 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자유는 주권에서 나의 목소리가 보증받는 데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의 발언이 경청되고 일정한 역할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법 덕택에 우리가 함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것이 함께 보호하는 자유를 갖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정의한다. 그것이 집단적 행위 주체성인 인민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법이라는 게 굉장히 매개인데 너무 중요하죠. 인민이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법을 통해서 내 주권이 보장이 되고 이게 상호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거기서부터 보호를 받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토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찰스 테일러는 이 책 이전에 1985년인가 그때 이제 필로소피컬 페이퍼라고 하는 이제 자기 논문집 몇 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political friendship 이런 것도 얘기해요. 정치적 우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이 법을 함께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또 이 법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그 공동의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이 함께하는 그 어떤 멤버십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찰스 테일러는 공동체주의자 하나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인민주권의 정당성 원리는 사람들이 그러한 답을 수용하는 한에 있어서만 그들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결과들 우리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동일시하기를 거부한다면 정부의 지배는 반대자들에게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 그 불만을 소수 민족에게서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멀티컬처럴이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소위 법에 동의를 하고 나 그 동의 못 하겠어 라고 하고 다시 그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다시 이제 수용이 되고 이런 과정 있잖아요. 이 순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게 이제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수 민족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인민이라고 하는 그 공동 의지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폴리티컬 멤버십이에요. 정치적 성원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인민의 그 피플에 소수 민족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민은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와 강력한 공동행위 주체성 간의 내적 고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정권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발생시키는데 실패하면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어떤 한 사회나 정치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인민이라고 하는 그 감각.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건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 주권 행사하는 자유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공동의 의견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어떤 그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걸 관리하는 게 국가인 거죠. 주권을 가진 인민은 집단적 행위 주체성이 요구되는 통일성을 갖기 위해 그에 우선하는 문화, 역사, 언어의 통일성을 가져야만 한다. 이게 이제 근대적인 이제 민족 국가가 나오는 방식인데, 그 정치적 국가 뒤에는 그보다 먼저 존재했던 문화적 국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민들이 공동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소속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인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를 통해서 결집된 어떤 방식이 있다는 거죠.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에 생겨난 종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이 작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생겨난 암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인민주권의 또 다른 임주의 못하던데요. 뭘 변을 갖고 왔다라고 하고요. 민족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 또한 보장하는 것이다. 네,고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효과는 자유의 보편적 선에 대한 공동의지다. 이게 이 공동의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했지만 되게 종교적인 역할을 대체하는 거죠. 대안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의 애국주의적 충성은 자유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기획을 향한 것이었다. 그죠? 우리가 뭔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라고 하는 그 열망이 나오는 방식은 이걸 통해서 자유의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와 가치를 이루어냈고, 이것을 내가 희망하기 때문에,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열망을 나오는, 이게 종교적인 메커니즘과 비슷한 거죠. 그죠? 이 보편주의가 인권의 담지자였던 공화국에서 열렬한 국가적 자부심 토대되죠. 그쵸? 내가 이 국가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이런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그 자유, 또 국가가 그 자유를 보장해주고 나는 또 다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국가적 자부심, 애국심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집단적 행위 주체성, 이건 뭐예요? 그 구성원들이 자유의 보루이자, 그러니까 이 인민들이 자유의 보루이자 민족적 문화적 표현의 장소로 동일시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집단적 행위 주체성이 되는 거죠. 만약 국가가 정당성을 갖고자 한다면 시민들이 이런 상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그 토대, 정당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서로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상상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대 국가에서 종교를 위한 공간은 정치적 정체성 안에서 강렬하게 등장했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계율을 최대한 따르는 정체성을 세우면서 신의 뜻을 이행한다고 생각하고요. 독립을 얻거나 지키기 위해 투쟁하면서 신에 대한 충성심, 그렇죠? 종교에 대한 열성적인 소속감이 이 사람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세계에서 더 고귀한 무엇에 대한 존재적 의존은 소멸되었지만 이는 우리의 정치적 정체성에서 신이 공고히 현존한다면 대체될 수 있다. 신의 뜻이 우주, 국가,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또 세상 만사의 계획 안에 우리에게 여전히 현존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신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권능을 위한 불가피한 근원처럼 볼 수 있는 거죠.
신이나 종교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인격적 정체성의 중심이 되며 언제나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능한 구성 요소다. 그래서 이 국가적 공동체가 함께 가치로서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바를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고 우리는 그걸 추구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질서라든가 헌법적 가치 같은 것들이 종교적인 메타포하고 맞물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그 정치 참여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서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뭐 성경의 어떤 내용을 빗대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가치, 이 세속적인 국가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를 성경의 어떤 가치, 뭐 예를 들어 평등과 정의 혹은 자비와 뭐 이런 거를 합시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때에 그 세속적인 방식으로 신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그 가치를 투사해 가지고 이렇게 이뤄내는 거죠. 그건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세속화된 방식 사회에서 시간 속에서 종교적인 것에 대안물로서 정책인 수사. 근데 이 정책인 수사는 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히 세속적인 방식으로도 우리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이런 거야. 뭐 가족의 가족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어떤 뭐 다양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할 때 정치적인 정체성으로서 종교가 소환되는 방식이 이제 찰스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 공공신학과 근대의 사회적 상상을 연결하는 논문을 제가 이제 또 소개할 텐데 제가 읽어보니까 또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또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